XSFM입니다. I, D, W, K.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2조씩이나 움직여야 하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부패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니 국회의원을 늘리자는 이야기를 저희 방송에서 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을 비롯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는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고 이제 그 2조는 3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버는 돈이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 많은 것들을 바꿔야 하는 만큼 반대의 경우에도 생각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22년 2월 이상평론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450회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손희상 선생이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세민 에디터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2013년에 국회의원이 한 해에 2조씩의 돈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2조의 기준은 당해 연도 예산 300조, 그 다음에 예산 300조,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에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2조씩 움직이게 되어 있다. 평균 낸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더 돈을 많이 쓸 거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상임위별로 다르겠죠. 국토교통위 위원들은 돈을 겁나 많이 쓸 거예요. 네. 국방위 위원들도 돈을 겁나 많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본인 돈이 아닌 남의 돈을. 네. 국민의 돈, 유권자의 돈을 말이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천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3조 4천억은 될 겁니다. 네. 무조건. 의원 한 사람, 비서비서관 합해 10사람, 한 방에. 그 10사람이 머리를 짜가지고 3조 4천억을 움직여야 돼요. 물론 자동으로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자동으로 지자체에 넘어가는 돈. 그것도 시의원들, 구의원들이 다뤄야 되죠. 시의원, 구의원이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군과 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쓸지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 머리가 안 되니까 전봇대나 길거리에 자세히 보시면 시민참여 예산의 순서를 정해달라! 라는 광고들이 나온 것들도 볼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 알려줘, 제발. 제발 알려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왜? 너무 많아서. 깨끗하게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최순실처럼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감시의 눈이 적거나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온 동네에 최순실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바나나 가져가고. 예. 무속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결정할지도 모를 일이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 얘기, 정치 얘기 혹은 문화예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구속 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 예가 요양원,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콜라겐,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days,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QBN.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언어 공부 꼼지락거리실 때입니다. 당신을 위한 완벽한 25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신기하게도 3월이면은 아무 일도 없는 직장인들이 관성적으로 영어 수업을 찾아 나섭니다. 무언가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또 중견기업들에서는 무언가 시작하라고 잔소리도 하고요. 그 지정된 예산이 있으니까요. 네. 고로 지금 빨리 등록하여 프라임타임, 주로 이제 평일 오후 10시에서 11시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하지만 선생님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거기가 제일 빨리 찹니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자인 유어 커리큘럼. 늘 한 가지 수업만은 이제 그만.
스스로 스케줄을 구상해보라. 네. 조물주가 써준 대로 읽고 있습니다. 매일 카톡으로 받아서 보고 반복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프를 통해서 1대1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어플만 설치하면 모바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퍼펙트 25 해봐서 잘 안 됐다는 사람 드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퍼펙트 25는 저희가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후기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네, 직접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님이 미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22년 2월의 이상평론입니다. 네. 자, 박판규 변호사가 중요한 지적을 했었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는 권력을 최대한 쪼개야 돼서 그렇다. 네. 그리고 대통령쯤 되는 가운데 있는 핵심 집권자면 권력을 얼마나 어떻게 쪼갤까를 넘어서서 철학이 그래야 됩니다. 권력을 어떻게 해야 온 국민에게 나눌까? 그래도 문제없는 방법을 어떻게 고안해낼까? 대표적인 사례를 듣고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권력. 온 국민에게 나누는 방식을 해야 되겠다. 그냥 뒀더니 최순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죠.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좀 전에 광고에서 그 요양원 광고 슬로건이 구속 없이 안전한 두 번째 인생인데 네. 이재용 씨가 좋아하시겠네요. 그럼요. 사실 첫 번째 인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실 거예요. 네, 다시는 구속되지 않는 네.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요양원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제 생활문화 이야기로 이제 끊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공약 때 내세웠던 생활문화로의 전환 공약도 원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기금이 없는 거예요. 중앙은 털렸습니다.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을 갑자기 확 바꾸면 그동안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던 엘리트 예술가, 아카데미 예술가들이 반발을 할 게 뻔하잖아요. 중앙에 기대고 있는 예술가들이 있죠. 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일을 지자체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떠하는 지자체는 생활문화가 뭔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갑자기 부서부터 만들어야 돼요. 네. 문화 예산을 쓰라며 돈이 엄청 넘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항목에 예산이 넘어오면 일단은 지방의회가 머리를 굴려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방의회도 만약에 반응이 미적지근했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식으로 그 의회가 책임을 방기했다. 그럼 공무원들은 죽고 싶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게임하고 캐릭터를 필드에 딱 처음으로 만들고 내보냈는데 네. RPG 게임에서 스탯 포인트가 3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눌러야 되는 스탯이 거의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에 몰빵을 하겠죠. 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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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농촌이었고 김치축제 해야 되는데 김치튀김 튀기고 그리고 생활문화가 도대체 뭐냐? 내가 아는 건 알타미라 동굴벽화밖에 없다. 그렇죠. 지역 주민의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뭐냐? 에코백에 그리는 거 말고 꼭 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요? 페이스 페인팅. 그렇죠. 그거요. 그리고 요새는 타로 카드 점치는 데도 많더라고요. 진짜요? 오. 진짜요? 담당 공무원이 이제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면서 법 규정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그렇죠. 주화인마에 빠졌어요. 정신이 나갑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걸 또 이제 구분도 해요. 생활문화하고 문화생활을 구분을 해요. 법에서? 아니요. 법에서가 아니고 네. 실무 담당자가요. 생활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하는 거고. 네. 문화생활은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그렇죠. 보거나 이제 보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거다. 생활 문화를 정착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문화 생활을 누리게 하자. 그러니까 생활 문화는 이제 내가 춤추는 거고 문화 생활은 누가 춤추는 거 보는 거고. 예. 네. 라고 구분을 하는데 사실 그거 근본이 없는 구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원래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디도 없어요. 우리만 그렇게 구분하고 근데 있습니다. 그 관은 구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해야 되잖아요. 법의 규정대로 일을 매뉴얼대로 해야 하니까요. 근데 네. 매뉴얼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러네요. 일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꽃꽃이 모임 할래? 돈 줄게.
실뜨개 모임 할래? 돈 줄게. 종이접기 동아리 만들래? 돈 줄게. 왜냐면 우리 돈이 있거든. 그렇게 된 겁니다. 써야 되거든. 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 규정이 예술 창작이나 예술 산업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아닌 거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내가 월급 요만큼인데 그 월급을 받아가려면 돈을 겁내 많이 써야 되잖아요. 돈 쓰는 것도 일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것, 취미 생활 같은 것에 예산을 쓰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모이게 하고 커뮤니티 기능도 하고 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적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죠. 전국적으로요. 근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 중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1세기형 현재까지 나온 참여형 이제 시민 정치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가장 큰 한계점이죠. 그렇죠. 데이잡이 없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밤 늦게 퇴근하는 회사원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자기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혹은 항상 대기 상태인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은 분들은 전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이 아니냐? 아닌데.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부, 백수, 은퇴자 이렇다고요. 이러면 좀 퇴색되는 거죠. 게다가 공무원은 사업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클래스 열었는데 아무도 안 들었다.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럼 빨리빨리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파트 반상회 같은 경로를 통해서 사실상 주민들을 동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태가 나타났어요. 아파트 반상회는 가장 가깝게 손에 닿는 민간의 권력이거든요. 실뜨개에 사실은 전혀 취미가 없는 사람인데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가서 실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나는 니터가 아닌 사람이 니터가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배정돼서 그냥 가면은 실뭉치 하나를 준대. 그래서 그 실뭉치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계속 실을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내 시간을 여기다 써야 되지 하고 계속 투덜투덜 대고 그래요. 1차 사업이 딱 끝나서 지원금이 딱 끊기는 순간이 딱 되면은 이 주민 모임은 바로 해체가 됩니다. 당연합니다. 더 이상 실을 뜨지 않아요. 원래 실을 안 뜨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지자체장과 지역의회가 정당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아니 왜 문재인 공약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씹어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는 신용만 대충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잠정적으로 그냥 접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림이군요. 3, 4년간에. 결국 말하자면 생활문화 정책에서 이제 그 주민 참여에 관한 부분은 실패. 예를 들면 똑같은 예산으로 전시관을 잘 지어놓고 주말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거나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 사업을 실패라고 진단하면 이 일을 정말 어렵사리 해오신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할까 봐서 제가 많이 좀 조심스러운데요. 얼마나 힘들었을진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실은 현실 자체로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번 정부 임기 동안에는 생활문화의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힘들었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업 설계에 결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생활문화 정책을 평가하면 큰 틀에서 정책을 전환하는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걸 실행을 하는 방식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외양간을 고치기 위해 소를 잃어보는 상황이죠. 이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실행을 할 능력은 없고 중앙이 없고 그리고 지역에 내려보냈더니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손발이 다 안 맞았습니다. 정책을 이렇게 실행을 하니까 이제 진보적인 예술인들, 문화정책 연구자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정치란? 한쪽에서는 이거 나 난장판이잖아. 보수 정권보다 나은 게 뭐냐? 문재인 나빠. 라고 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죠. 땡땡땡땡보다 나은 게 뭐냐. 아무 말로죠. 다른 한쪽에서는 처음에는 실패했더라도 방향이 맞잖아. 박근혜 때로 돌아갈래? 라고 합니다. 이 싸움은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양쪽 다 이상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잘 살펴서 문제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문제가 있으니 나 안 해 이러고 그냥 욕만 해요. 그냥
룸펜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한쪽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덮어두고 일단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냥 강행해요. 이거 잘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친구들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두 놈들이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맞아요. 돌아볼 것 같아요. 네. 중간에 껴있으면 미칩니다. 이게. 이 둘은 2차 정할 때도 이런 대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놈들 때문에 길에 서가지고 담배 한 대 더 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명줄이 짧아져요. 이렇게 되는 문제의 원인은 대통령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고요. 지자체한테 대통령이 막 이거 해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한데 그 중앙은 돈이 없고 지역에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이 사업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깊게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권력을 나누자라는 우리의 몇십 년 된 대명제가 이루어졌죠, 잘? 그러면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돼야 잘 된 걸 겁니다. 네. 어떤 데는 되게 잘 돼. 어떤 데는 잘 안 돼. 이러면 잘 된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부의 문화정책 가운데 이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자면요. 중앙에 돈이 없는 기금이 뽕빨이 난 상황, 이 현상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노골적으로 삥을 뜯어요. 그래요? 아, 그 뒷길에서요? 아, 그렇진 않고요. 뒷길에서 뜯으면 깡패죠. 네. 근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줄여서 국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이제 그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삥을 뜯을 수는 없고, 그 국현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전시만 하는 전시장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계적인 미술사적 흐름 안에 한국 미술을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지,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하죠. 사실 그죠. 그게 국현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서 개중의 커뮤니티를 배려할 줄 아는 큐레이터가, 잘난 큐레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이제 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걸 이제라도 제대로 해라라는 압력이 문화계 전반에서 국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군요. 관장도 민중미술 이론가인 진보 인사를 기용을 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국현은 연구 인력도 늘려야 되고 이론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기금이 없어요. 아. 돈 나올 데가 없어. 그래서 지금 국현에 들어가 있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팔고 있는 점심값이 제일 싼 게 45,000원인가 그래요. 저녁 식사는 무려 15만 원입니다. 이게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예. 전 세계 미술관에 있는 국립 어떤 공공 혹은 그 대형 미술관들 중에 제일 비싼 데가 파리에 있는 퐁피두 센터입니다. 아, 그 약간 그 뒷담한 거 같은. 예. 네, 비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 예, 네. 그 파이프로 지어져 있어요. 네. 퐁피두 센터의 메뉴판을 검색하니까 제일 비싼 게 42유로더라고요. 아무래도 짓다 말면 추우니까 난방비가 좀 비쌀 수도 있죠. 네. 네. 냉방비도 많이 들어가요. 예, 지금 환율로 치면 이제 57,000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데가 뉴욕 현대미술관인데 40달러예요. 그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 식당에서 가장 비싼 데가 지금 환율로 48,000원입니다. 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죠? 막상 돈을 몰라요, 개인적으로, 손희상 선생은. 이게, 일대 1200이 된 지가 얼만데. 네. 국립미술관은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곳이고요.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괜히 고척돔이 가기 힘든 경기장이 아닌 게, 먹을 게 되게 비싸요. 맛도 없으면서. 그 물가 조절 실패해서 그렇군요. 네. 국립미술관은 사립미술관과 다릅니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곳이면 안 되고요. 그죠. 서초역 앞에 국립도서관이 있잖아요. 네. 국립도서관의 식당은 4,500원입니다. 거기 나쁘지 메뉴가. 않아요. 네. 네. 그게 정상적인 국립기관의 식당이죠. 네. 밥값을 15만 원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퐁피두 센터나 뉴욕 현대미술관보다 3배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 식당 말고 딱히 국현 안에 휴게 공간이 있지도 않아요. 카페가 있긴 한데 거기도 비쌉니다. 국현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윤땡모 관장 퇴진해라. 문재인 나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고, 진보 지식인들이나, 활동가들이 일부러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점인데, 사실 이거 보수 정권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목소리를 많이 높여서 날카롭게 지적할 줄 알거나, 필드에서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인 인사들을 등용합니다. 국회의원으로도 많이 들여오고, 그렇죠. 기관장으로도 많이 채용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요, 타율이 낮아요, 보통. 왜냐면 룸팬들이라서.
그러니까 지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재주가 지적이거든요. 네. 실천이 아니라. 네. 네. 실제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아먹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지식인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철이 없어서 이렇다. 반성해야 된다. 아니죠? 그냥 그 한 사람 욕하고 맙니다.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채용한 정권을 또 욕합니다. 네. 네. 자기들이 전반적으로 무능해서라는 인정은 죽어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은 이제 식당은 이미 계약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고 그냥 합니다. 그 뭉개요. 예술의 전당도 음식값이 대체로 다 되게 비쌉니다. 네, 근데 예술의 전당은 사람들이 다들 그 공공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립법인이죠. 네. 네. 근데 거기 예술의 전당에 뒤로 들어가면 예향이라고 네. 구내식당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거긴 6,500원이에요. 거기 거긴 좋습니다. 싸죠. 예. 거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거기 좋습니다. 네. 가보세요. 국회의원이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 비상업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자금을 끌어와서 투입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관장을 자르고 안 그럴 사람을 들여오든가 그것이 아니면 관장을 도와줘야죠. 네. 돈 필요해? 근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운 다음에 2차 갈 때 또 싸워요. 네, 시작할 때 또 싸워요. 네. 이 서로 싸우고는 이 양쪽이 다 저한테 선배거든요. 그렇죠. 미치겠어요.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중앙에 돈이 없으면 힘도 없고요. 이권을 밝히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여러 예술위원회, 공공 그런 기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국가의 공식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활동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고정급여가 없이 회의비만 주는 데가 있다더라고요. 정말 뜻이 있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그죠. 이러면은 이제 떡고물을 탐내는 야심가들은 다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버티는 사람들이 남죠. 예, 꼰대가 남습니다. 꼰대와 새로 들어간 이제 젊은 힘들아 동네 바보. 네. 호구.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중앙의 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진보적인 아젠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죠. 없는 살림에서 나온. 예, 대표적인 예가 공공예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쿨투라 비바를 생활문화라고 번역한 것처럼 뜻이 맞긴 맞는데 담당자가 공공예술이라고 하면은 주화 인마에 빠질 수도 있는 번역이에요.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도 공공예술이라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있었거든요. 담당자란 사람이 겁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오랫동안 이제 취미가로서라도 깊이 파서 아주 유능한 큐레이터가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안 키우고 살았는데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예전에 한 20년쯤 전에 동네마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길거리를 예쁘게 꾸민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네. 네. 그때 페트병 화분 막 걸어놓고. 네. 네. 그때 그것도 공공예술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건 퍼블릭 아트를 번역한 거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공공예술은 커뮤니티 아트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공예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도 같아요, 심지어.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사회예술? 그러게요. 공동체 예술? 모르겠네요. 친목질 예술? 어쨌든 어렵습니다. 지금 공공예술이라고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게시글 예술. 예. 그렇다면 커뮤니티 아트는 무엇이냐? 원래 한국식 예술 정책은 예술 지원기관이 창작 공모를 내고요. 이게 우리가 제일 오랫동안 보던 그림이죠. 예, 거기에 예술가들이 열심히 기획서를 써서 보내고 그러면 그걸 벼슬아치가 심사를 해서 돈을 줍니다. 그리고 예술가가 지원금을 받아서 작품을 만드는 이런 형태였는데요. 최순실 정부를 겪고 나서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다들 알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가 불공정하다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작품이 실제로는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김치 워리어 같은 게 막 나와요. 잘하면 그냥 둬뒀으면은 박 대통령 주연의 영화가 나왔을 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그 손민수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네. 예,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전시를 열었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오고 공연을 했는데 통통 비어있고 그렇다고요. 왜냐면은 돈을 주는 주체는 관객이 아니라 정부 산하 기관이니까 네. 예술가들이 정부에 잘 보이려는 생각을 하지 관객들한테 잘 보이려는 생각, 관객들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해요. 그렇게 됩니다. 네. 잠시 후에 그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시대에 맞는 시점의 아젠다가 있어요. 네. 그 훌륭한 지혜는 그 시대에 쓰이고 폐기돼야 할 때가 있거든요. 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있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설명을 추가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정책으로 유명한 그 한 문장이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네. 이게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의 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예술가는 시장과도 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후원해주는 예술이 언젠가부터 시장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네. 시장을 도외시해요. 그러면 네. 사회와도 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쓸모없는 예술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커뮤니티 아트죠.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엔 둘을, 두 개의 손길엔 셋을, 요양보호사 한 분 더, 영양사 한 분 더. 안전과 안락함을 꿈꾸기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을 만나다. 양주 예가 요양원. 커뮤니티 아트는 관객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이러이러한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듭니다. 예를 들면 공공극장에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든 연극을 올린다거나 그러합니다. 퇴역 병사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부르는 행사를 한다거나 장기 입원 환자들과 함께 건강 캠페인을 디자인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공공예술입니다. 네. 커뮤니티 아트. 그냥 예술가한테 무작정 창작 지원을 하는 방식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다는 근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네.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느니 어쩌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 예술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 부자들은 풍요롭지. 자, 평생 예술 공부를 한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직업을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상평론보다 좀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지 평생의 전문 분야예요, 예. 지금. 예. 일반 시민들에게 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공공예술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질적 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커뮤니티 아트란 일반 시민들의 손에 나와서 일반 시민들이 향유하는 예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울증 환자가 줄어들고 자살률이 감소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동네 친구들이 많아지고 뭐 그래서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더라라고 하는 논문들이 외국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업무 방향이 완전히 다르네요. 이전에 공모전 형식의 업무는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은 예술가들이 하세요. 우린 돈만 줄게요였고. 그렇죠. 예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 예술이 사회적인 쓰임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술이 무엇인가를 주민들과 함께 기획을 해야 되는 단계가 업무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리에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요즘 심심하시죠? 제가 항상 스트리트뷰를 보면서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라고요. 제가 그 문화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돈을 벌어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기가. 여성들이 이제 엄마들이 출근하라고 가면 애는 대충 컸고 아빠들은 상당수가 그림 그리고 놉니다. 네. 그게 좀 재주가 있다. 동네에서 내가 한 그림 그린다. 그럼 표구사를 해요. 그럼 표구사에 복덕방 같은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 놀러 와요. 네. 같이 술 먹고 있다가 닭 밥 줄 때 되면 닭 밥 주고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네. 담배 피고 노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친해지더라고요, 들. 네.
회화만 놓고 보는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즐기는 예술 활동이 커뮤니티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혹시 발리에 오랫동안 계신 분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 궁금해요. 네, 제가 본 데가 발리밖에 없어요. 그런 거. 사실 원래 그 예술가가 회화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작업실이 아틀리에라는 형태로 나왔을 때 네. 그게 그 동네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불란서에서. 네. 자, 그 공공예술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범죄율도 같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하는 공공예술이 이렇습니다. 야야야. 너네 아일랜드인 동네에서 하는 카톨릭 행사 날에 그 옆 동네에 사는 멕시코인들도 뭐 한다더라. 같이 그 행사를 하지 않겠니? 대신에 서로 총은 쏘지 말자. 왜냐면 그림 그려야 되니까. 예.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예술. 이게 공공예술을 이렇게 조직하면 서로 총질을 안 하겠죠. 그래서 범죄율이 줄어들어요. 예술하고는 상관없는 생활체육 얘기인데 예. 한국의 PC방이 늘어나고 e스포츠가 발전하면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범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왜냐하면 게임해야 되니까 네.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예, 대신에 게임에서 부모의 안부를 묻죠. 그렇죠. 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막 피 보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예술위원회가요. 한국도 그런 걸 하자라고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부릉부릉 시동을 걸었고요. 좋아요. 작년에 실제로 여러 지역 현장에 예술가들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간 예술가들이 다들 하는 소리가 죽을 것 같다. 일단 이 얘기를 저 제일 먼저 하고요. 일이 너무 많다. 뭐 이러고 뭐 전화하면은 웬만하면 잘 받질 않습니다. 바쁘니까. 못 받아요. 그리고 한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죽을 것 같아 살려줘. 그리고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계속 터진다. 다시는 안 한다. 이래요. 이거 보통 젊은 사회복지사들의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도망을 갑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 퇴사한다고 하잖아요. 예술 현장에서는 누가 일을 그만두면 도망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탈출한다라고도 하고요. 도망가면 다시 안 오려고 하기 때문에 잡으러 다녀야 돼요. 이건 얼마 전에 얘기 들었던 그 간호사 선생들 얘기하고도 비슷하군요. 네. 도망간다. 네,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공공예술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공공예술은 예술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공공예술을 하기 위한 매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개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서로 모인다고 하면 뭐 스케줄도 짜고 네.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의견을 총의를 한데 모아서 예술가에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연락 노동입니다. 연락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거 저는 좀 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사회에 맞는 큐레이터죠. 그렇죠. 예, 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현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쯤 되면 예술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진짜로. 예, 연락을 하고 얘기 듣는 게 주 업무인 경우에는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요. 커뮤니케이터는 주로 죽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스케줄을 짜고 프로그램 만드는 게 주 업무인 경우에는 소셜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이게 다 익숙치 않은 직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아직. 한국이 다른 나라. 주요 선진국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요. 공공섹터에서 매개자를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자, 꼭 필요한 포지션이 있는데 누가 누굴 고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인은 보통 하나로 수렴됩니다. 누군가가 뒤져가면서 해주고 있기 때문. 그렇죠. 이거든요. 현장에서. 네, 일단 지금 보면 이게 되게 큰 차이예요. 이게 그 연락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을 노동으로 보는 인식이 잘 없습니다. 한국 왜 사회에. 그럴까요? 저는 20살, 20대 초반부터 이 커뮤니케이터의 업무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그쵸. 이게 보통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피곤해요. 그렇죠. 아마 그 문화예술 관련된 어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무를 거의 무조건 다 거쳐가게 되니까. 네. 다 죽으려고 그러죠, 이거. 어떤 철없는 어른이 전화지를 무슨 일이라고 하냐. 그럼 지금 상담 노동자들한테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조금 한 6개월 하면요, 이게 그 직업병이 생겨가지고 문자 보낼 때마다 이제 그 웃는 표정을 자꾸 붙여서 보내요. 그렇죠. 네. 엄마한테 보낼 때도 그러고 있어. 물결 더 많이 넣고요. 이게 그러니까 업계에선 PM이죠.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문자 보낼 때 예절이 바른 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알 수 없거든요. 최근 한 2년, 3년쯤 전부터 이제 조금씩 고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김민아를 좋아합니다. 예. 문자를 발로 보내거든요. 이응 보내고.
참 때가 안 묻은 사람이다. 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지자체마다 소셜 코디네이터를 다 고용하고요. 많이 고용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예. 주민센터마다 당연히 다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습니다. 병원, 공동 주거단지 같은 데서도 당연히 다 고용을 합니다. 네. 많이 고용해요. 소셜 코디네이터, 커뮤니케이터가 왜 필수냐면 진짜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해줘요. 네. 인편으로 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진짜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외국에서 대학에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요. 성적표를 받거나 서류를 떼려고 과 사무실에 방문하면은 거기 일단 문을 딱 열자마자 행정직원이 한 사람 앉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좀 이제 그 초삭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코디네이터죠. 그 코디네이터가 이제 서류를 쓱 내밉니다. 네. 이번 주말에 영국인 학생들이 영국 요리 파티를 한다는데 너도 올래? 그러는 거죠. 그래요. 거기에 서명을 하면 꼼짝없이 영국 요리를 먹게 돼요. 진짜요? 네. 그런 게 대학마다 다 그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막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막 모아서 뭔가 하려고 하고 그 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그거를 이제 그 대학 당국하고 또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는 거죠. 외국 대학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들을 보면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얘기가 셉니다. 네. 머리가 핑크색이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누님이거나 제가 다닌 학교가 그랬어요. 그 드레드 머리에 안경 끼고 거북목인 오타쿠거나 아니면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근육맨이거나 이게 셋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게 웃긴가?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이면 공무원이 되진 않았을 사람. 예, 그렇죠. 혹은 그냥 아예 어떤 곳에도 채용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아니 근데 생긴 것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도 저 그 막 그 드레드 머리하고 이렇게 안경 끼고 막 거북목 아저씨. 예, 그 네. 거북목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대마초를 피울 것 같이 생겼더라고. 네. 대마초 피우니 하니까 안 피운다고 하더라고.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바쁘거든. 그런 사람들이 왜 학교에 있느냐? 네.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갈 때에도 의견 조율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힘들잖아요. 여행을 같이 갈 인원이 많아지면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뉴스 라운드업에서 이야기했던 울산시의 아프간 공로자 네. 여자분들 가족들 이야기도 생각나고. 예. 미국은 아직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묻지마 총기 사고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사회적인 피해를 막아줄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을까? 있을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가 일방적으로 따르는 구조라면 매개자가 필요가 없겠죠. 네. 지금까지의 한국이 그랬던 겁니다. 그럼 그냥 그건 습근평이 그냥 말하면 끝입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선배가 시키면 후배들이 우르르 따라서 몰려다니는 문화였잖아요. 대가리 박어. 그러면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이게 아마도 사회 전반에 군대식 문화가 퍼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연락 노동, 커뮤니케이션 노동이 노동이라는 걸 인지를 아직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정작 군대에도 매개자가 있죠. 군대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행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랬었죠. 네, 그렇죠. 커뮤니케이터를 주임 원사라고 하죠. 이게 군필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업무였다고 하면서. 근데 그 업무가 맞잖아요. 그 업무가 맞았어요.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임원사하고 행보관들은 노는 것 같죠. 근데 놀 거면 그냥 사우나 가서 놀지 굳이 우리한테 뭔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옷차림도 보면은 그러니까 군대의 드레드 군대의 문신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선을 맞추고 있는 주임원사란 세상에 없거든. 머리도 개판이고 걸음걸이 어디 건지도 모르겠고 걸음걸이도 그 특유의 걸음걸이가 있어요. 항상 팔자로 걸어요. 엉덩이가 좀 낮은 자세로. 이 병사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고 이 중간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그거 확실히 알아요. 네. 군대에서 중요한 건 대대장이 아니에요. 행보관이지. 그렇죠. 행보관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안 짜기 때문에 그냥 눈을 치워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는 저기 가서 저걸 하고 너는 저기 가서 삽을 가져오고 너는 저기 가서 저걸 하고 라는 거를 짜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리더인 대대장과 중대장도 행보관을 찾아가요.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게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보고. 그런데 공공섹터에서 한국은 아직까지도 주임원사가 없습니다. 행보관이 없어요.
공공예술에서도 매개자의 역할이 안타깝습니다.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없습니다. 맞아요. 공공예술에서 매개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야야야 저기 아이리시 동네하고 저기 그 멕시칸 동네하고 행사 같이 할래? 대신 총질은 하지 말자. 이게 매개자의 역할입니다. 이건 예술가의 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이 공공예술 분야는 이등병과 새로 부임한 지금 임관한 소위가 그냥 한 내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다고 딱 보시면 됩니다. 쉣. 그렇죠. 아니 분대장이라든가 부소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등병한테 주임 원사와 행보관의 그 업무가 전부 그 전가가 되는. 근데 그 이등병은 머리도 까만색이고 문신도 없고 걔는 안 돼. 그 임관한 소위는 아직도 대각선으로 못 걷고. 그러니까 팔자로 걸을 수 있어야 커뮤니케이션 좀 한 사람이구나. 네, 그렇죠. 그렇군요. 뒷짐을 지고 걷지 않더라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그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업무를 전문 분야로 보기 때문에 대학에 전공 학과가 있고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학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것이 지금 생기긴 했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저널리즘 학과죠. 네.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키면은 그냥 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일상의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병원에서만 큰 병원만 코디네이터를 고용을 합니다. 맞아요. 자격증을 따야 의료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어요. 의료 코디가 생긴 지 지금 한 20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거기만 있네요. 네. 매개 역할을 하는 매개자를 고용을 하니까 병원이 더 전문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의료 분야가 이만큼 더 발전을 한 거죠. 네. 예술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 전문가하고 예술가와 컬렉터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은 전혀 다른 건데 그 둘이 다 그냥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퉁쳐져 있습니다. 큐레이터가 기획도 하고 매개자도 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획 의도가 먼저가 되는군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반대일 경우도 있죠. 어쨌든 분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분업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전문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술 근데 분업을 굳이 안 하는 건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제는 어딘가에는 돈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예술 파트에 예술가를 넣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야야야 행사 같이 할래? 라고 하는 업무를 또 맡았습니다. 이게 뭐 제 장르의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예술가들 저도 예술가 랍시고 하고 다닐 때 보면 주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예술가들은. 네. 지창작만 해서 지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렇죠. 보통 못됐습니다. 제일 못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일부러 못하는 일이기도 해요. 원래 못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시키는 거예요. 죽고 싶죠? 그렇죠. 무작정 현장에 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전문적인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예술가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짱이야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공공예술이라고 해도 원래는 예술가의 업무가 아닙니다. 아이리시 깽단이랑 멕시칸 깽단을 매개자가 연결시켜 놓으면 거기서 같이 부를 노래를 만들어줘라든가 거기서 행진을 할 때 같이 쓸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그 주문에 맞춰가지고 그걸 제작을 해주는 게 예술가의 업무예요. 그런데 공공예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매개자의 기초적인 인력이 없이 그냥 예술가를 투입만 하면 말이죠. 현장에 투입하면 착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하, 전 지금 거의 다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착취라고 안 하고 착취적 상황이라고 제가 한 이유는요. 여기에 예술가를 갈아 넣은 담당자들은 착취를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그 예술 관련 기관들의 주무관. 그리고 또 이 담당자 본인들은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시키면 하는 거지 뭐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량을 몰랐던 거죠. 결국 공공예술 사업도 이 상태로 반복을 하면 무조건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최근에 중앙에서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인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진보적인 문화정책의 실패가 되니까요. 그죠. 진드감치 바라보기에는 선거는 빨리 돌아오고요. 네. 그래서 몇 달 전에 중앙의 한 위원회에서 공고를 냈습니다. 사실 이런 공고를 내는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긴 합니다만 해외에 공공예술 사례를 보내달래요. 원고비를 꼴랑 40만 원씩 주겠대요. 해외 사례를
그거 하나 붙잡고서 제대로 연구하려면 적어도 반년에서 길면 1년씩도 걸리는 그런 건데 그건 그 40만 원씩 주고서 그 원고를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 근처에서 커온 아이가 아닌 이상. 아니 그럴 거면 40만 원을 받고 그걸 연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해피캠퍼스에서 찾지.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그 사례 연구를 해서 공공예술을 연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예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할 그 이론적인 근거를 내달라는 거예요. 아, 잘못된 건 알겠는데 실패를 인정하긴 싫으니까. 그냥 이론적인 근거를 해외에서 찾아보자. 근데 이 상황을 좀 직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커뮤니케이터 업무를 보통 실무자한테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분화가 되어 있는 업계도 있고 안 그런 업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가끔씩 심심찮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회의 3시간 하고 매일 4시간 쓰고 전화통화하면 3시간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공공 영역에 매개자가 없는 문제는 사실 한 10년쯤 전부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그 UMC님이 사회복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민원인들이 공무원한테 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파트가 바로 사회복지죠. 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들이 2013년인가에 연쇄적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환경입니다. 예, 지금도 막 죽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네. 정부는 그 이유를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급여가 낮아서 그렇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런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급여를 전국의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하고 있는데요. 전까지는 그 급여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급여가 낮은 것만이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급여만 보고 그 직장을 피할 생각이었으면 피했죠. 네, 사회복지사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사회복지에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들어가서 예상 못한 암초를 만난 거예요. 네, 사회복지사의 원래 업무는 대민 지원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고요. 훈련받은 게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매개자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에게 그냥 강제가 됩니다. 민원인을 방문하기 전에 할머니 지금 어디가 편찮으세요? 필요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언제 방문할까요? 그땐 댁에 계십니까? 를 다 물어봐야 하는데 사회복지사 한 사람당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 몇백 명에서 많게는 2,000명이 넘어요.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똑같은 구조가 공공예술로 이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식이 된다면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진보적인 전환이고 좋은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적을 크게 하기 시작할 테고 그럼 그때가 되면은 이제 문재인 나빠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거 나오게 될 테고요. 지인이 사회복지사인데요. 예. 이제 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 클라이언트한테 고소를 당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그게 이제 토통의 문제인 거죠. 자신은 뭔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가는데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고 그게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담을 하려고 찾아간 건데 무단 침입, 상담을 하는 건데 감금, 그리고 이쪽으로 권유를 하는 건데 뭐 강요, 이런 식의 고소를 당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서 그걸 중재해주고 연락을 해줄 그런 업무를 해줘야 돼요. 네. 저도 제 지인이 사회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무실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모니터가 이렇게 딱 있으면 모니터의 모든 쪽에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그게 근데 그냥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마다 새로 갈리는 포스트잇이에요. 네. 오늘 할 일들 계속 적어 놓습니다. 그걸 하나씩 하루 종일 그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공공 영역에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규모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가 되고요.
네. 아주 힘들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는 보수 언론은 여기에 고용을 하려고 하면 또 철밥통 늘린다고 얘기하겠죠.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네. 그래서 실제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가장 나쁜 적이 보수 언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일찍 죽게 부추기고 있거든요. 저널리즘을 통해서. 네. 그러게요. 여튼.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공공예술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 기쁜 일이죠.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이번 정부 내내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요. 세수가 많이 거쳤고요. 예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배정이 되기가 어려워요. 네. 어딘가는 계속 돈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크게 많이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죠. 예.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끌어올 것인가, 필요한 일에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에 좋은 정책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5년을 대충 마치고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보니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이 눈에 띕니다. 저는 문화예술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마 다른 분야도 비슷하게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걸 보고 저만치 떨어져서 비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난 전공이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강행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강행 전공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뜻하신 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은 새해 인사를 보내겠습니다. 다음 5년도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네, 이상평론이었습니다. 끝. 옛날에 기획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 그것만 잘 하면 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포지션이 극소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옛날엔 그랬죠. 그들은 주로 중앙에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외교관과 무역상. 겁나 센 사람들이죠. 네. 왜 그런 사람들만 그런 일을 했을까요? 힘과 돈이 한 군데 다 몰려 있으니까요. 근데 인류는 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힘과 돈이 최대한 많은 곳에 퍼져야 나쁜 일이 최대한 덜 생긴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힘과 돈이 여기저기에 퍼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퍼뜨려 놔야 된다고요. 없는 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못 느끼는 힘도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자면 그 모든 권력자, 한국으로 치면 5천만한테 다 커뮤니케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모두 외교관이 필요하고 모두 무역상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항상 그런 고민,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부를 무슨 수로 나눌까? 늘어났는데 예전과 같은 노동을 이제 할 수 없는 때가 와. 지금도 이미 그거예요. 어떤 노동은 부를 창출하지 못할 거예요. 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부를 창출하던 어떤 노동은 네.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 말고 다른 지능이 대신할 테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직업을 어디서 구하지? 요즘 느낍니다. 멍청한 질문입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직업은 너무 많습니다. 네. TO가 겁나 많은데 인류가 아직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새로운 직업이 왜 안 필요해요? 사람들의 삶이 아직 불행한데. 불행이 다 거칠 때까지 새로운 직업은 필요한 겁니다. 네. 거기에 그게 진짜 직업이 맞고 그걸 잘하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다 이 기준을 빨리빨리 마련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부터의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보니까 머릿속에 이 커뮤니케이터의 강력한 예가 떠오르네요. 뭡니까? 범죄와의 전쟁의 최익현 씨. 완벽하죠? 그죠? 아, 그렇죠. 네. 네. 양성화돼야 돼요. 그렇죠. 네. 최익현 씨는 로비스트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집안의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집안에. 로비스트도 따지고 보면 커뮤니케이터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로비스트는 대신에 이제 공공의 그 이익에 복무하지 않죠. 90년대 이후부터 쓰이지 않는 단어가 있죠, 한국에서. 핵가족. 핵가족. 네. 네. 젊은 분들이 들으면 뭐 이제 핵가닥 가버린 사람들인가. 네. 아닙니다. 핵가족 시대가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금쪽이를 보다 보면 모든 가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만 다를 뿐 문제가 나와요.
의사소통을 제대로 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금쪽이가 불행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좋아는 하는데 표현을 못하는 애로 크는 거죠. 정치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손희상 선생의 전공으로 알아본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계속한다,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건요. 새로운 개선책이 잘 안 됐으니까 최순실로 돌아가자. 아이고,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네. 이상평론이었고요. XSFM입니다. Y존, 바디워시만으로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무엇보다 산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pH 5.0 약산성, 4가지 유산균 함유에 EWG 그린 등급까지 알러젠 프리와 무자극 인증으로 어떤 피부에도 사용 가능한 여성 청결제. 오늘부터 Y존 케어는 29days 블라썸 케어 포밍 클렌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days. 정려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조성주 소장이 요새 바빠요. 그래가지고 저 시사 아카데미의 후기들이 왔는데 지금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의료 노동자신 것 같아요. 땡땡해 씨의 후기입니다. 조성주 소장님의 산업재해 편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씁니다. 중간 관리자 A씨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휴가를 냈습니다. 상급자 B씨는 상시 보고를 받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여기서 A와 B씨는 다 의사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그 아래 직급자들은 알아서 보고하고 살아가는 법을 괄호 이 밤을 견디는 법 괄호 배워온 탓도 있었겠지만 저 괄호 안의 말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의사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이해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병원에 남아 있는데 상급자의 상급자한테 연락을 해도 이 자식은 받질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중간 관리자 A씨가 휴가를 받은 그 연휴의 주말 저녁 서울에 있던 A씨는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여기서 보고를 받는 건 뭐 비상 상황이 생겼으니까 환자를 보러 돌아와라 라는 얘기겠죠? 복귀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는 A의 가족들과 협의한 후에 부서장 괄호 부서에서 장례비를 대주는 것 괄호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것은 수년 전 제 상급자이자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그녀는 펠로우였습니다. 이제 막 전공의를 마치고 펠로우를 1년 한 그녀에게 재산일 날 것도 없었고 10수년간 그녀를 뒷바라지한 가족의 가장이 사망했고 그녀의 미래도 없어졌지만 아무도 이 일에 반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중산층 가족이 애 하나한테 몰빵을 해서 의대를 보내놓으면 그게 문제죠. 그때부터 가장이 되거든요. 바로 취업을 하게 되면.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부서에서 회식 자리가 있었고 B씨는 술자리에서 저에게 내 탓이 아니야. 난 휴가도 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게다가 다음 달 다른 곳에 면접 본다길래 그러라고도 했다고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져 있던 저에게 다른 교수님들이 다가와 도가 지나치셨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술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등의 말을 하셨지만 그런 말들은 그냥 웅웅거리는 소리에 불과했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말만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게 상황이 지금 중간관리자 A씨는 휴가를 냈고 상급자 B씨가 있어요. 네. 밤에 일이 터져가지고 상급자 B씨에게 보고가 올라가서 상급자 B씨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 B씨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휴가가 있던 A씨가 오다가 사고가 난 거군요. 그러나요? 그러다가 유피디님의 그 말, 나쁜 어른들의 대사라는 말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능인데요. 산 사람은 핑계를 대야 합니다. 반드시.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 재판에 불려나간 그 임원들이 말했다던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했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은 뉴스에서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 말이 그렇게 따갑게 이해된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당직을 서다가 과로로 사망한 전공의의 가족이 산재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듣거나 성희롱과 폭행 등에 항의하고 해당 교수를 직무배제 해임했다는 등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바닥이 조금씩이나마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성주 소장님이 파이낸셜 매니저의 목디스크도 산재다라는 얘기를 해서 용기를 내봅니다. 현대자동차의 책임연구원이었던 고 이찬희님의 사망 이후 동료들이 추모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서 의료업 종사자들 중에 의사에 대한 미움이 커서 늘 마음이 쪼그라져 있어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단이 노동자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나머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단초를 얻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네, 명확한 지적입니다. 사실 그 어느 나라를 가도 의사만한 노동자가 어딨어요? 험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굴려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을 노동이에요. 네. 나중에 돈도 많이 벌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시선에 많은 것들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죠. 돈 문제를 논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간호사, 조무사, 요양보호사, 그 외의 전문 간호사 제도, 주요과의 전공의 지원 저하 등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가 더 대우받고 잘 사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큰 집단이 아직도 정부에 로비도 못하고 제대로 된 정치인도 없고 공식단체도 엉망이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슈바이처의 후손쯤으로 생각하는 낭만 닥터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공존해 있는 이 애매한 집단이 이 시기가 지나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의료 노동자의 후기였습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그 사실에서 다 했네요. 검사나 법관이나 의사 이런 분들이 사실상 산재로 돌아가시는 상황. 네. 네. 이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계급으로만 쓰는. 이건 이제 19세기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계급화가 가장 확실한 혁명이던 시절! 그때 정해진 문법이 좌우가 만난 거예요. 저 계급이 주인공이야. 아니야. 저 계급이 무시당해야 될 계급이야. 라고 하면서 계급화를 고착화시킨 거죠. 네. 계급이 아니고요. 그냥 다 사람입니다. 노동자는. 이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젊은 의사도 젊은 판사도 불행한 거예요. 그 불행의 정도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많이 일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이분께는 커피비노에서 드리는 더치커피하고 혹은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면서 후기 많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은가 그중에 조그만한 거 네. 를 소개해드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조그만한 것 치곤 좀 큰 거. 네. 나성인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50회 토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리죠. 이승균 PD와 윤세민 에디터였고요. 손희상 선생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